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들어 중국의 분산 차원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또 미국 시장에서 재미를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어디로 투자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분분한데요.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중국과 신흥국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찬찬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제목을 보면 사람이 내수를 만든다. 결국은 정부가 내수를 부양한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뭐 어떤 취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쓰신 건가요? 일단은 내년에 중국은 뭐 트럼프 2기 집권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나 자산 가격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인조 내수라는 의미는 결국에 중앙정부를 뜻하고요. 중앙정부가 나서서 최근 3년 동안 부족했던 재정 정책을 꽤나 세게 할 것이고 시장이 지금 연말에 기대를 좀 했다가 또 다시 좀 내려놓은 상황이지만 연간으로 놓고 보면 지난 5년 전에 저희 뭐 우한 사태나 10년 전에 이제 중국의 각종 그 지방정부 부양거에 준하는 큰 강도의 재정을 전환을 하고 크게 한 4가지 정도 카드를 가지고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 1년 동안 중국의 재정 정책, 또 증시 부양책, 또 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리고 공급 쪽의 구조 조정, 뭐 이런 카드를 가지고 내수에 올인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에 올인? 네. 한 달 전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좀 뷰가 바뀐 것 같아요. 뭐 이유나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 한 달 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이 날리고 모든 뭐 기운이 다 미국으로 지금 가는 상황에서 또 비트코인으로 다 가고 그런 상황에서 뭐 하필 뭐 중국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이 되던 해리스가 됐던 간에 상관없이 중국은 지난 2년 동안의 정책을 좀 크게 수정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내년에도 중국이 외국인이나 신흥국 내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여전히 과소 비중이 저희는 조금 정상화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국가로 또 보실 수 있지만 조정이 기간이 4년이 넘었고 내수를 가지고 올인을 하는 정책들이 결국에 저희가 중국의 뭐 수출주나 밖으로 노출된 기업들 추천이 아니라 내부의 이런 우량주나 이런 내수주들을 좀 저희가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도를 좀 줄이고 단기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중국을 조금 높여놓는 전략을 의미를 드린 거고요. 아마 신흥국이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집권 2기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신흥국에서 잊고 있었던 중국의 비중을 좀 높이자는 의미로 그리고 내수가 좀 건전하고 기본적으로 좀 큰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을 최대한 쓰는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내에서 특히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정책 여력이 좀 크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물론 향후의 주가 전망도 밝긴 하지만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긴 많거든요. 포지션이 많으시죠.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때 중국을 얘기하시는 건데 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인조 내수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인가요? 제가 그냥 괴기한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냥 중국이 이번에 그 유동성 장세, 도깨비 장세로 10월 달에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중국에서 많이 썼던 표현들이 뭐 인조 장세다. 인조 유동성 장세다. 인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를 말하나 보죠? 아니요. 그냥 중국 장세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인위적으로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중국 내수 상황을 아주 뭐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사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의지를 좀 반영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쨌든 내수가 생각 외로 길 거고 이제 내수 회복의 초입이다. 포지션을 점차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한 1년 동안 놓고 보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재정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의 이제 강도나 방향성이 과거에는 뭐 중국이 재정을 쓰면 보통 뭐 인프라 투자나 건설, 신규 착공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소비 지원, 뭐 은행 자본 확충, 증시 부양 이래서 좀 다양한 내수 카드를 좀 쓸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잘하긴 하지만 수출 주도형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뭐 여전히 한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비나 건설
또 건축, 정유, 또 이런 내수 이제 섹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이제 재정 정책과 증시 부양책이 이제 내수주 중심으로 이제 자금이 좀 순환할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세 번 뒤통수를 맞고 저희도 예측이 틀린 이유가 결국에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내년이 이제 한 4년 차 정도의 조정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내년에 상반기에 이제 대도시부터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이제 대도시입니다. 제가 조건을 다는 거는 우리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중국의 1, 2선 도시부터 최근에 이제 차별화가 있다는 네, 매물 소화를 많이 해서 대도시가 안정되면서 상반기는 이제 소비 경기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드디어 민간 건설과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좀 안정화되면서 저희가 이번 사이클 좀 길게 보자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이제 3년 반 정도 빠졌으니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어라는 의미보다는 중앙정부가 지난 5년 동안의 전략이 좀 패착이라는 부분을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하고 소비가 양립할 수 없는 부분, 즉 수출은 꽤 좋았는데 소비는 더 침체됐던 부분들이나 민심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제조업 고도화만 시도하고 생산을 중시했던 전략들을 조금 내려놓는 좀 분위기라서 제가 내년에 뭐 갑자기 중국의 유럽의 명품주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팔리고 어마어마한 낙수 효과가 난다는 의미보다는 중국에 상장된 소비 기업들이나 내수 기업들은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재정 정책들이 계속 드라이브를 걸 거라서 또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놓고 보면 내수가 아주 완만한 U자로 4년 만에 도는데 이 사이클은 1년에 딱 뜨겁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근하게 향후 2년 동안 진행될 것 같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측치입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조금 수정을 했죠. 네, 좀 낮추고 뭐 또 조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모건 스탠리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약간의 비중 축소, 골드만삭스는 중국 지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달에 조금 낙관적인 시작을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 또 재미있는 게 골드만삭스는 또 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부양에 1조 달러를 투입할 거다. 그래서 시장에 변곡점이 생길 거다. 상충되는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IB 애들도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략 쪽에서 보는 거랑 이제 부동산 업종 쪽에서 보는 의견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하우스뷰가 갈리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저도 뭐 외사들 것도 전반적으로 참고는 하고 있지만, 일단 3개월, 6개월 단위로 좀 뷰들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연간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비중 확대거나, 혹은 신흥국에서 이제 인도보다는 못하겠지만, 비중을 작년보다는 좀 높이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 같고, 다만 최근 9월달 이후로 좋았던 의견이 일부 하향을 하거나 이런 이제 의견이 있다면 내년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재정 정책에 대한 속도, 템포 이런 것들이 지난 10월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측면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제 후보 당선 이후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은 이제 눈높이를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그 골드만삭스의 뷰는 저희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이제 갖고 있었던 의견 중에서 여전히 건설 쪽이나 뭐 중국의 이런 어떤 투자 수요 쪽 측면에서의 뷰가 아니고 이제 조정폭이 되게 그 주택가격의 조정폭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동성 상황에서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안정화되지 않겠냐는 의견이고, 뭐 크게 맥락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게 내년에 중국이 주택 가격은 초과 유동성 하에서 좀 안정화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주변 국가들 지금 뭐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골치가 아픈데 중국은 그냥 될 때까지 완화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유동성 효과가 우량주 종목이나 우량주 지역의 그런 도시 주택 가격에는 사실은 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뷰라서 IB는 내년 아마 3월 전인대를 또 보고 그때 가서 정말 낮출 건지 진짜로 그때는 좀 더 상향을 할 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이 투자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시는 게 CSI 300 지수인데 중국의 대표적인 내수주 지표라고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중국의 국경절인데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박스로 좀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그 이제 관심을 모았던 11월 8일 전인대 상무회의.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국회 격 아닌가요? 국회에
국회 상임위 같은 거죠. 거기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조금 하향 맞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네. 실망 매물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네. 실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 템포를 뭐 연말까지 바짝 밀어붙일 거를 조금 뒤로 미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인대 상무위가 추경을 하거나 뭔가 이제 심의를 받아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얘기했던 분위기 대비 11월 8일인가 했던 상무위는 두 가지를 기대했거든요. 하나는 올해 부족했던 세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경을 해서 이걸 메우는 효과를 이제 단기에 쓰는 걸 하나를 지켜봤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이제 지방정부 부채를 차환시켜서 신용복원을 시켜준다는 이제 구조적인 조치.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의미라는 게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요걸 이제 두 가지 다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기대를 했고, 이미 시장은 좀 한번 올려놓은 상황에서 다들 지켜본 게 맞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공격적인 추경은 내년 3월로, 그러니까 결국에 내년에 쓰겠다로 바꾼 거고, 구조적인 거는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세부 내용이 조금 그 어떤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좀 부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이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채권으로만 돈이 가서 채권 시장이 재정 정책을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기 금리는 또다시 이제 오르다가 다시 좀 빠진 상황이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안도를 하고 중국의 주식 시장은 조금 이제 실어놓고 실망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굉장히 지금 약간 그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데 국채금리를 보라 이렇게 했는데 국채금리를 보면 네. 투자 타이밍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번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못 느끼고, 이제 장기 금리는 더 이상 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오르기까지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장기 금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오르거나 재정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채권 시장이 반영할 때 오히려 주식시장은 재정 정책에 환호를 해야 되는 건데, 주식시장은 조금 이건 또 3월까지 넘어가야 되는 건가? 혹은 이번 12월 경제공작회의에 또 뭐 수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시원하지 않게 가는구나 라는 걸 가지고 약간 이제 블라인드 장세 같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이제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중국의 중앙정부가 어쨌든 재정을 동원해서 심리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 아시겠죠. 중국이 뭐 약간의 만만디 성향의 중앙정부 정책을 쓰고 있고, 이제 시장이 방어하는 건 뭐 10조든 9조든 막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바축하포식으로 중앙은행과 함께 해주면 참 좋다고 보겠지만, 중국이 여전히 누적되는 방식, 자기네들의 뭐 나름대로의 당과 국가의 그 어떤 프로세스를 따지면서 하다 보니까 시장이 느끼는 급함보다 여전히 또 아직은 좀 느리구나 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같은 걸 중국 시장에서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 9월 말에 그 도깨비 장세 때 10월로 넘어가면서 계좌 수가 막 400%, 막 500%씩 늘고, 우리 요즘 20, 30, 40대들이 우리 요즘 카카오나 이런 류의 페이 관련된 계좌를 쉽게 터서 동학개미 운동 때 저희 2020년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지금 거래대금이 평소 이제 올해 연간으로 상반기에 했던 거 대비 한 5배, 6배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막 각종 신용과 거래를 통해서 수급 가지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장세라서 1차적인 붐업과 판세를 키워놓은 거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장과 기관이 기다리는 거, 특히 외국인이 기다리는 거는 진짜로 내용이 좋고 뭔가 규모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몇 년째 저희가 속다 보니까 시장이 내년 최소 2월까지는 유동성과 거래대금은 되게 좋은데 조금 그 증거를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트럼프까지 되고 뭐 전반적인 이 신흥국 흐름 하에서 중국까지도 더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는 거고, 뭐 사실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중국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고. 뭐 다 미국 중심이거나 국내를 보시면서 이제 추가로 혹은 뭐 인도를 보시다가 조금 추가로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여전히 지켜보시는 장세로 보여지고요. 아주 뭐 용감하게 안 하셔도 어차피 장세는 더 여기서 지금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더 급등하기에는 연말까지도 또 이벤트나 이런 걸 좀 기다리는 상태 같습니다. 다만 경기 얘기를 제가 자세히는 안 드리겠지만 경기가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까지 나쁘진 않으니까 흘러내리고는 있지만 뭐 한국 같은 극단적인 장세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시장에 지금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매일 중국을 때리고 있고 강경파들이 내각에 중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관세가 3.1%에서 21%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조금 내려서 평균 19%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중국 상장 기업의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은 내려간 대신 다른 시장의 MS를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이유가 중국이 지난 5, 6년 동안 밖에서 요새 표현으로 긁혀서 밖에서 이제 계속 공격을 당했는데 사실 미국한테 제일 당한 거니까 미국 시장은 당연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냥 거기를 못 팔거나 아니면 멕시코나 캐나다나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원산지 상관 안 한다고 가정하면 우회 수출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차트들을 준비했던 이유가 초기 충격은 조금 중국 증시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내년에 슈퍼관세 부과가 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매출을 늘려놨고 또 우회 수출을 미국을 겨냥해서 충분히 또 해놓은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가지 카드를 갖고 동시에 할 거잖아요. 슈퍼관세를 할 거고 이제는 멕시코산이나 원산지도 우회로도 막겠다고 할 거니까 당연히 초기 충격은 있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 생각보다 다른 시장에서의 준비를 좀 해놨고 또 양국이 똑같이 다 수입 비중을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미국에 많이 못 넣은 게 아니라 미국도 대두나 여러 가지 원자재 전반적으로 이런 자본재를 중국에다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다 보니까 양측이 약간의 이제 완충전 가지고 이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또 재밌는 게 미중이 좀 더 격렬하게 싸우고 관세도 높이고 뭐 이렇게 할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 공산당의 고위 관계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대비를 했을 거고. 근데 사실 좀 재밌는 게 중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들이 또 잘 팔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런 것들 애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시 지금 뭐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중국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저는 미국 주식 쪽이 아니라 중국의 노출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을 보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이 큰 틀에서 내년에 슈퍼관세를 매기면 당연히 노발대발 하겠지만 큰 전략은 일기 때 받았던 그런 식의 대응보다는 강대강을 조금 저는 강대강 쪽보다는 그냥 단계적인 대응을 하고 뭐 협상을 하자고는 하겠지만 과거보단 좀 덜 빠르게 할 가능성이 한쪽으로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 걱정하시는 게 뭐 중국의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뭐 애국소비나 뭐 구어차오라고 해서 이제 로컬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 5년 동안 놓고 보면 사실 구어차오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화웨이나 또 중국의 BYD, CATL 같은 이런 전기차 밸류체인 자체는 뭐 밀어냈던 불합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그쪽을 또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 뭐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 시장이나 이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애플이 굉장히 중간에 껴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그 불매 운동을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하기에는 많은 외자 기업들이나 또 어느 정도 유럽과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매 운동을 대규모로 해서 골모를 잡고 그 브랜드들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경쟁력 측면에서 최근 화웨이, 샤오미 또 중국의 내부적인 그 전기차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어떤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중국 익스포저, 그러니까 중국에 노출도 있는 기업들이 초기엔 충격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냥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어떤 시즌에 애플이 좋으면 그냥 사는 거고요. 전기차가 여전히 저희가 테슬라 좋으면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초기를 넘어가면 그 트럼프 2기 때도 그냥 MS 전쟁과 MS 추이와 판매량을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팔릴 거다. 네. 근데 중국의 예를 들면 화웨이나 오포, 비포 뭐 이렇게 핸드폰들 만드는 거 보면 단기간에 애플에 거의 근접하거나
뭐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 거고, BYD는 테슬라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앨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런 경쟁력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섹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카피하고 압축해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고 그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거는 뭐 어느 나라든 따라오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혁신성이나 새로운 건 부족하지만 다수의 브랜드들이 방향에 대해서 몰리고 쏠리고 이런 거를 그냥 복제해내는 거는 중국이 거의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물량을 가지고 MS를 가져가고 Q를 확보하고 저마진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은 당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의 브랜드 또 테슬라 브랜드가 이제 하이엔드 쪽, 고가 제품이나 그런 쪽에서 계속 잘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중국 그 브랜드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망치는 거고 좋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계속 그 시장에서 이제 저마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축적된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태양광, 철강, 조선업, 디스플레이 모든 단계가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아시아 3국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쏠림이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기차나 스마트폰 쪽도 밖에서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큰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성패를 떠나서 그냥 그 항상 중국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건드려졌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조업 중심의 그 수출 통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성장해 오고 기술력도 향상이 되는데 그런 걸 조금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내수를 기반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그런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산업 구조조정이 있을 거다, 뭐 보조금 철폐하고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 여러모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큰 틀에서는 중국이 제조업 고도화나 수출에 대한 고도화, 또 제조업 생산 공급망 이걸 완벽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최근 5년 동안 중국이 소비와 수출 혹은 제조업 고도화를 두 가지를 다 전략은 제시했는데 중국의 내부적인 생각은 죄다 생산이나 공급망 쪽에 붙었다는 부분이라서 제조업이 왜냐하면 20년 동안 판을 짜놓은 게 다 제조업 괴물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당연히 생산 쪽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난 5년 동안 소비는 훨씬 더 침체되는 그런 추격형 경제 구조에서 오는 취약한 그 소비 침체를 보였고 한쪽에서 제조업은 오히려 태양광이나 배터리 신흥산업들이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의 내년과 내후년의 이제 보관은 소비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을 좀 내치를 좀 달래고 안에서 뭔가 돈이 돌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반면에 밖으로만 너무 덤핑을 하고 저마진으로 가는 것들이 역으로 국내에도 피해를 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물량에 대해서 일종의 퀄리티 관리에 들어간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게 10년 전에 중국이 했던 구조조정은 철강이나 석탄이나 시멘트, 건자재 같은 이제 산업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스크랩을 하고 환경 규제를 이제 빌미로 이제 압축을 이제 억제를 시켰다면 이제 앞으로 중국은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이나 배터리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줄이고 수출환급세를 축소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원래 원했던 취지는 한 3분의 1 정도 싼 가격에 밖으로 내보내서 돈도 좀 벌면서 MS를 차지하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는 죄다 현금을 증발시켜가면서 경쟁을 하고 밖에다가는 그 덤핑한 제품들을 싸게 팔면서 다른 쪽에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후회인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국민만 좋아졌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헐값만 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의 경쟁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화가 최근에 태양광과 배터리 쪽에서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려서 말씀드린 거는 국내나 비슷한 산업으로 지금 독일 뭐 대한민국 밖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이 덤핑을 했을 때 항상 그 단가 충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게 다 비슷한 수출 국가들인데 중국이 내년과 내후년에 아주 빠르진 않더라도 태양광부터 배터리부터 안으로 이제 좀 전략들이 바뀌게 된다는 부분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의외로 중국의 태양광 주가나 배터리 주가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수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런 공급 쪽에 대한 합종 연행과 중국 정부의 이제 구상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이제 내수만 부양하고 소비만 부양하고 생산 포기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생산에 대한 전략이 90%로 쏠렸다면
이걸 60%로 내려놓고 이제 10%였던 이제 내수 관련된 거는 40%로 올리는 과정에서 공급 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틈틈이 관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산업들이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광, 철강, 또 중국의 이제 피해를 받은 배터리 이런 산업들이 조금씩 그 주가 측면에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또 이런 쪽의 주가와 전략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석유화학은 구조조정한다고 정부가 나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네. 있고, 뭐 철강은 운영하고 있는 고르도 네. 폐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쨌든 싼 값에 밖으로 수출을 안 하면 경제 압력이 약화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긴 하나, 어쨌든 중국의 덤핑 수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내부적으로 수렴을 하는지, 또 이 상황이 구조조정으로 좀 이어질지, 또 중국도 다수의 이제 이런 친환경 그 기업들이 이제 폐업을 하거나 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과정에서 조금의 숨통이 아닐까. 그거는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차피 밖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압력이 나올 거고, 그런 걸 방지하는 효과도 충분히 되는 거네요. 네, 물론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국의 그런 슈퍼건세가 진짜 매겨지면 사실 중국이 안으로 완충할 수 있는 내수 정책이 또 혹시 실패라거나 저런 정책 그 공급 구조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최악의 상황은 미국으로 못 간 거를 밖으로 다른 나라들로 덤핑하겠죠. 그럼 다른 나라의 덤핑이면 뭐 예를 들어 유럽을 저희가 진출하거나 아세안이나 이런 쪽에 수요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 5분의 1, 7분의 1짜리 재고들이 날라오면 근데 어렵잖아요.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제가 봐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그걸 예견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증시부양책을 중국 정부가 인위적이지만 전례 없는 강도로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인위적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펀더멘탈이나 뭐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면서 증시가 활성화되고 또 미국같이 많은 그런 위대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익을 끌고 가고 굉장히 그 어떤 성장 기업들이 잘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증시 부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 다 좋은데 어차피 상장 기업들이 뭔가 따라오거나 어떤 그게 돼야 되죠. 근데 이번에 하는 증시 부양책은 향후 한 2, 3년 동안의 방향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한 7, 8년에 걸쳐서 한 것 중에,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매년 뭐 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각오를 좀 내용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유보 자금을 주주 환원과 자사주 매입과 어떤 증시 시총 관리나 이런 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즉 10년 전에 중국이 후션강통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유동성 장세를 띄웠던 2014, 15년에 비교해서 보면 그때는 판을 키워서 발행하고 IPO하고 증자하는 일종의 기업 친화적인 어떤 전략이었다면,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정말 상처를 받은 인민 입장에서 이제 보유자 관점으로 주주 쪽에게, 그러니까 주식을 하라는 의미로 접근하는 변화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의미는 제가 복선을 좀 깐 건데, 결국엔 증시가 뭐 이익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ROE나 실적이 받쳐줘야 이게 건강한 장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유동성은 엄청 깔아놓을 것 같고, 내년에 중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중국판 강제적인 밸류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밸류업 정책은 지금 많은 상장 기업들이 최근 3, 4년 동안 뭐 우한 사태, 또 제로 코로나, 또 리오프닝 이후의 침체로 인해서 한 4, 5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시키고 동종 업계가 다른 상대편이 죽을 때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현금을 유보시키고 있고 이 돈을 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배당해라. 그리고 자본 태워라. 그리고 자사주 소각시켜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그 ROE 관리나 시총 PBR 관리를 하라는 거고요. 저는 굉장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뜻 들으셔도 중국의 강제성이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할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밸류업 될 거로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제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식의 어떤 그런 류의 그 중국의 그 밸류업은 아니고, 우량주들, 생존 기업들, 혹은 섹터별 1등 기업들이 이제 그 많은 액션들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인민은행이 직접 나와서
자사주 관련 매입 대출을 해줄게. 그게 9월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운용사 보험사에게 계속 퇴직연금 관련 상품을 만들고 ETF를 사라 그러고 주식을 살 수 있는 대출을 황당하게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되게 보기 힘든 액션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뭐 실적이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실적이 서서히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이런 액션들은 너무 과소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국식의 아주 뭐 10년, 15년 장세를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본토의 CSI 300이나 또 황생 H에 들어간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내년 내후년에 어찌됐건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하는 형태가 될 거라서 상대 관점에서 신흥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순수하게 내수에서 90%씩 장사를 하는 기업들인데 배당률이 굉장히 높고 자사주 매입을 저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중국 주식이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매력도들이 좀 제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미국은 네.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배당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됐는데 중국은 안 그런가 보죠? 아니 배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섹터들이 많이 했죠. 뭐 아시는 은행주나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나 근데 그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비교할 수가 없고 동북아시아에서 저희가 뭐 기타 국가들 대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상장한 중국 은행들의 배당률이나 이런 걸 보면 혹은 뭐 정유사나 건축 기업들이나 이제 중자 붙은 그런 통신사나 이런 기업들은 배당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망할 기업들은 아니고요. 뭐 그게 물론 정부 자금일 거다, 뭐 정부 소속이다, 정부 자금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이미 다 노출돼 있는 이런 기업들이 배당은 꽤나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부가 결국에 부동산에서 젊은이들이 깨지는 것보다 그냥 주식에서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보고 ETF든 퇴직연금을 통해서 주식을 차라리 비축하고 상장 기업은 그거에 순응해라라는 쪽으로 좀 몰고 가는 게 이번에 이제 정책이죠. 우리나라도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밸류업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뭐 중국은 뭐 좀 다르겠죠. 사실 뭐 제가 밸류업을 논할 만큼의 그건 깊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 쪽의 경우는 외국인이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짧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조금 기간을 보고 있고 조금 이제 인민들 자체적으로 자산 효과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도 좀 달래려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강제성을 믿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또 달라진 것들이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그 한국 등 9개국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해 줬어요. 네. 그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중국에 가본 지가 꽤 오래돼갖고 비자를 발급받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찾아봤더니 발급 비용만 뭐 5, 6만 원이고 뭐 일회성 비자를 말하는 거겠지만 기간도 꽤 걸리고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는지 또 이런 거 나오면 국내 주식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은 철저하게 본인들 이익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저희한테 뭘 바래서가 아니라 국가별로 지금 무비자를 하고 이제 중국이 제가 8월 말에 중국 갔을 때도 시내 면세점을 그러니까 중국 내 인바운드 관련된 시내 면세점 허가를 내줬거든요. 중국은 지금 서비스업을 계속 활발하게 조금 육성시키고 내수 내수 불량인 거죠. 근데 이제 국가별로 뭐 핀란드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같이 이제 무비자로 지금 트는 와중에 우리나라에게도 뭐 선심성이라면 좀 그렇고요. 양국의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관계를 감안했을 때는 그냥 이제 예고 없이 이제 넣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중 간에 이제 접점이 조금씩 늘고 최근에 정상회담도 있었고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필요성이나 양쪽의 이제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 조금 더 수혜 섹터가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도 가고 저는 이제 중국 친화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서 들으시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행이 일본보다야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성비를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비자가 비용보다는 그 귀찮음과 번거로움과 장벽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간첩법이니 뭐니 하는 부분들이 좀 장벽으로 제시가 됐는데 제 생각에 내년 내후년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고요. 아마 민간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면
수혜 섹터도 조금씩 바닥에서 늘어나고 또 중국이 만약 내년에 중국이 저희 예상대로 소비가 조금씩 좋아지면 뭐 화장품, 의류 또 노출된 워낙 저희 경쟁력 좋은 K 컨텐츠나 이런 쪽이 노출도를 더 갖게 되면서 여행이나 카지노 같은 기업들 외에도 국내에 조금 더 수혜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민간 교류는 꽤나 좀 더 다시 좀 회복할 것 같다. 또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번 갈만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수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뭐 경기도나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얘기 같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위안화 환율이 뭐 모든 통화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환율이 약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원화가 위안화에 동조된다라는 이야기를 통화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11월 4일 그 대선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전에도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대선 직후에 이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위안화 환율 전망,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고 싸우고 그러면 경제가 약화될 거다. 그래서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기자님이 열어놓은 이 차트가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 달러 위안 환율이고 7.25 위안 정도 인근에 와 있는데요. 최근에 인민은행이 그 매일 고시하는 환율이 한 7.20에서 7.25 위안이니까 중국 정부 의지를 봤을 때는 저 정도 선에서 지금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에 그 평균 환율을 7.3에서 7.4, 그리고 이제 하반기 환율을 7.5 정도까지가 최대 이제 상단으로, 약세 쪽의 상단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절하폭이 4에서 5% 최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관세에 대해서는 슈퍼 관세가 만약 2분기 중후반에 부과가 되고 환율이 먼저 반영을 하면 사실 약세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거냐, 더 인위적으로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으로 갈 거냐라면 내년에 중국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방어와 함께 인위적인 절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2018, 19년에 한 2년 동안 18년에 관세를 막고 19년에 협상에 들어가는 그 1년 반 동안 위안화가 한 12% 정도 달러 대비 평가 절하가 됐었고, 그때 원화 대비해서도 좀 더 약세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좀 확보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왜 그러면 관세는 더 세게 때릴 텐데 절하를 안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위안화의 달러 환율보다는 중국의 실제 수출 경쟁력, 단가나 이런 것들은 실제 실효 환율이나, 그러니까 그 무역 대상국들과의 실제로 이제 반영한 가중평균한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효 환율이나 수출 단가에 연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실효 환율하고 수출 단가가 위안화 베이스로 보면 이미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헐값으로 이미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달러 대비 명목 환율을 대폭으로 절하를 해서 관세를 대응할 이유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일기에 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대폭의 인위적인 평가절을 통해서 방어나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부양을 하려고 여력을 만들려면 대폭도 절하기가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화가 중력을 다 위안화 쪽에서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아시아 내에서 어떤 통화를 더 따라갈 거냐, 엔화를 더 따라가냐, 위안화를 따라가냐 하면 아쉽게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또 수출적으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원화는 위안화에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지어 최근 원화는 위안화보다도 약하고요. 그래서 저는 위안화가 어느 정도 조금 내년에 지켜주는 게 원화 입장에서도 1,400원, 1,500원 이런 것들이 쇼크가 안 나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중국이 내수 부양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다면 그 1기 때 2018년에 있었던 원화나 위안화의 충격은 조금 완충이 될 거니까, 단기는 불가피합니다. 뭐 단기에 이미 슈퍼관세 얘기가 나오면 내년 2분기일 수도 있고, 미리 또 원화가 한 번 더 약세로 갈 수는 있겠지만, 위안화가 궁극적으로는 내년에 그 기말 환율이 아주 뭐 8위안이라든지 막 그런 그 쇼크 쪽으로 가지는 않는 쪽으로 방어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에 이미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지금 밴드를 좀 높여놨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안화 약세 폭이, 절하 폭이 다른 달러 달러 지수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달러 지수 흐름만큼만 움직여서 했고, 실제 방어를 좀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 절하 폭이 더 큰 거고. 네.
최근에 위안원 환율도 195원으로 거의 최근 한 5년 내 가장 원화가 약세입니다. 사실은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걱정되는 통화고요. 이제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중국을 좀 막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원화가 크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위안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위안화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안정되다가 다시 2분기, 3분기에 어느 선에서 위안화가 지키느냐. 그래서 7.30 위안 정도를, 지금 차트 7.25인데요. 7.30 위안을 1차 저지선, 그리고 7.40을 한 2차 정도로 보시면서 위안화의 흐름을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정책이나 또 수출 정책, 구조조정, 또 종국에는 그 환율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 투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중국 시장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방 리스크의 는 크지 않고 뭐 상방 리스크는 많이 열려 있고 뭐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산하는 차원에서는 나눠 가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김경환 프로님을 모셨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사이트 있는 정보들을 조금씩 투자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